추석 차례상 앞 술이 몇 잔 돌자 고모가 정희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육원에 있던 애 아니니?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집니다. 순자도 술잔을 떨어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1982년 그 애, 내가 딸을 보육원에 보냈어. 그 애가 혹시 내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그리 화려하지 않은 동네였죠. 하지만 사람들의 정은 어느 곳보다 두터웠습니다. 특히 1층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미용실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 바로 정희였습니다. 43살의 정희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그녀의 손길을 거치면 어떤 머리카락도 예쁘게 변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파마를 하러 올 때마다 정희의 손만 찾았고 젊은 아낙네들도 머리를 손질하러 오면 정희에게 일상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별일 있겠어요?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정희는 능숙하게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거울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남들이 보기엔 그럴 겁니다. 성실한 남편, 안정적인 가게, 화목한 가정,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삶이었죠.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려 하면 언제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고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면 불분명한 그림자만 어른거렸습니다. 어릴 적 나는 누구였을까? 왜 항상 내 뿌리가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걸까? 정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희의 방식이었습니다.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수년이 넘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시어머니 순자와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평생을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죠. 젊은 시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다는 순자는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고집도 세고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순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정희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까딱했을 뿐 별다른 대꾸가 없었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 순자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됐어.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순자의 말투는 늘 그랬듯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희의 모습을 슬쩍 바라보던 순자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희의 남편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45의 재호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순자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기에 때로는 아내보다 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여보, 오늘 장사 잘 됐어?
재호는 정희에게 가볍게 물었지만 정작 눈길은 어머니 순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익숙한 듯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도 손님 많았어. 저녁 식사가 차려지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던 순자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네. 제수 준비해야겠어. 제가 시장 가서 다 사올게요, 어머님. 정희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봐야 해. 제사는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순자는 말을 이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안 제사는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조상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자의 이런 말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전통, 핏줄의 중요성, 조상을 섬기는 마음. 순자가 늘 강조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말들 속에는 언제나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정의를 향한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정의와 함께 전통시장으로 제수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 곳곳을 누비며 과일을 고르고 생선을 살펴보는 순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순자를 따라다니며 짐을 들었습니다. 이 배는 너무 작아. 제사상에 올릴 거는 크고 탐스러운 걸로 골라야 해. 순자는 과일 가게 주인에게 까다롭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가게 앞에서는 한참을 고민하며 제일 싱싱한 조기를 골랐습니다. 정희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 조상님들이 정말 저걸 다 아실까?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순자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불평 없이 따르는 것. 그게 정희가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피부치도 모르는 집안에 우리 대를 이을 수 있을까 몰라. 그 말은 작은 한숨과 함께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귓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피부치도 모르는 집안. 그 말의 의미를 정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감춰왔던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언젠가 이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순자는 제사상 배치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재호는 집안 정리를 도우며 친척들이 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고모님이랑 삼촌네 식구들 다 온대. 제대로 준비해야 해. 순자는 긴장한 얼굴로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따르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명절이 올 때마다 느끼는 이 부담감은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오전 11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의 고모와 삼촌 가족들이었습니다. 현관이 시끌벅적해졌고 집안 곳곳에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얘들아, 인사드려라. 정희는 웃으며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모의 날카로운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고모는 항상 정희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했고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상 위에는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맛있다는 칭찬이 오갔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형수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삼촌댁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술이 몇 잔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와 삼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고모도 막걸리를 마시며 옛 추억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맘때면 온 동네가 명절 분위기였는데 고모는 술이 조금 취한 듯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모의 시선이 정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느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고모가 불쑥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네, 고모님. 형수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예전에 어디 살았어요?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술에 취한 눈으로 정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낯익어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쭉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아마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고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맞다. 보육원. 거기서 봤어요.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보육원이요? 삼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에 몇 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형수님 같은 애를 봤어요. 틀림없어요.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도 놀란 듯 술잔을 내려놓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떠들썩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정희를 바라봤고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삼촌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모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 맡겨졌고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황급히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희가 다가가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몇 년생이니? 1982년생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해에 내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82년 그때 내가 딸 하나를 보육원에 보냈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 말에 거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가 혹시. 순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거실을 빠져나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재호가 아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그고 나서야 정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하필 오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 되지 않는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낡은 출생증명서, 그리고 보육원에서 받았던 작은 명찰.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정희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입은 옷의 옷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보육원. 정희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글자는 여전히 정희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보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기억. 명절이 되면 혼자 남아 빈 방을 지키던 외로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밖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형님이 딸을 보육원에 보냈다고? 그럼 형수님이 그 딸이란 말이야? 고모와 삼촌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정희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집 올 때부터 정희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시집을 못 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결혼 전 재호에게 고아라는 사실만 간단히 말했을 뿐 보육원 출신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그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왔고 20년 가까이 그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열어봐. 어머니도 너무 놀라셔서 지금 쓰러지실 것 같아. 그 말에 정희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순자가 쓰러질 것 같다니.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재호뿐만 아니라 순자도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백한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재호가 순자를 부축해 방바닥에 앉혔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너 정말 보육원에서 자랐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맞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가 들고 있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정희는 망설이다가 사진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너는 모르겠지.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내가 모르는 딸이 하나 있었어.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어. 하지만 그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웠단다. 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애를 보육원에 맡겼어. 1982년 겨울이었지. 그때 그 애가 5살이었단다.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그 애가 울면서 나를 붙잡던 모습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982년 5살 보육원.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럼 혹시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랑 어머님이. 순자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란 말이냐?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나이, 같은 보육원. 재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누나와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거실에서 점점 더 크게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안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딸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자신은 누나와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삼촌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라고. 고모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삼촌댁 식구들도 수군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명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들 좀 조용히 하세요. 재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내 아내가 정말 형님의 딸이란 말이야?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너희 결혼은 그만하세요. 재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추측만으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고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측이라고? 모든 게 맞아떨어지잖아.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보육원에 있었고 이게 우연이겠어? 삼촌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 말이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가문의 체면도 있고. 그 말에 재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문의 체면.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재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쩌면 자신의 누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재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선 순자를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라고. 고모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때 그 애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딸을 보육원에 보냈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그 애가 재호 며느리일 줄은. 삼촌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고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친척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혼하라고? 20년을 함께 산 부부를 갈라놓으라는 거야? 하지만 형님, 만약 정말로 두 사람이 남매라면.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바로 그때 거실로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친척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게 죄인가요? 고모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를 탓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희는 닦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제가 부모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순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와 삼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님을 모셨고 남편을 사랑했고
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과거 때문에 모든 걸 잃어야 한다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할 걸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차례상 위의 음식들이 엎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실수로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접시가 떨어졌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까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던 음식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삼촌댁 며느리가 황급히 음식을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은 국물과 음식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정희에게 다가가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정희는 순자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재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명절의 행복한 모임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명절 이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혼을 종용하는 목소리, 가문의 체면을 걱정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미용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정희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재호는 출근을 했지만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회사 뒷골목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끊었던 재호였지만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재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아내가 자신의 누나라면 그 사랑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재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퇴근 후에도 재호는 집에 바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술집을 전전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야만 집에 들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틀거리며 집 앞에 도착하면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보, 또 술 마셨어요? 정희가 현관에서 재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재호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셨어요? 아니요. 방에 계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추석 이후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정희가 방문 앞에서 밥을 가져다 놓아도 순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들어가도 될까요? 재호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불을 켜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밥 좀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이 넘어가니? 내가 무슨 낯으로 밥을 먹어. 어머니. 재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내가 그때 그 애를 버리지 않았다면.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 딸을 버렸어. 그 애가 울면서 날 붙잡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엄마, 엄마 하면서 울던 그 목소리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재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어머니 혼자 나까지 키우기도 벅찼을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정희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와 재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정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때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순자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순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강한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재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우리가 정말 남매란 말인가? 재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정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집 좀 다녀올게. 재호는 그 말만 남기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차갑고 하얀 복도 한가운데서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외로운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방 안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둘씩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모두 불행의 시작이었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정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희의 손길로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희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희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재호는 정희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빨갛게 부은 눈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재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라고 했어? 재호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지잖아요. 어머님도 아프시고 당신도 힘들어하시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가방을 정희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지금 도망가려는 거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려고?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정말 남매라면 이 결혼은 잘못된 거잖아요. 재호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하자. 우리 검사를 받아보자. 정희는 고개를 들어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검사요? 응. DNA 검사. 그걸 받으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정말 남매인지 아닌지. 재호의 말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후, 재호와 정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이었지만 순자는 검사에 동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세 사람은 검사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구강 내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이어서 정희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호는 밖에서 두 손을 꼭 쥔 채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방문해 주세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은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미용실 문을 계속 닫아두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가족 사정으로 잠시 휴업한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재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밤새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가 방문 앞에 밥을 가져다 놓으면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드셔야 해요.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틈 사이로 정희를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면 정희와 재호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침대를 쓰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재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고 정희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매라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지? 재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정희는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정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봉투에 담긴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꼭 쥐었고 재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두 분은 모녀가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모녀가 아니라고요? 재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모녀 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단지 입양 시기와 기록이 비슷해서 생긴 오해로 보입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더 푸르게 보였고 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내가 보여준 정성은 누구보다 내 딸 같았다. 정희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순자의 품에 안겨 정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검사 결과를 알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석날의 소동은 이미 친척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소문은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가 친척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고모, 삼촌, 그리고 추석 때 왔던 친척들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형님, 오늘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삼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제 딸이 아니에요. 그 말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때 그 오해는? 맞아요. 오해였어요. 단지 입양 시기와 보육원이 같았을 뿐이었죠. 순자의 말에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안도하는 표정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도 있었습니다. 고모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형수님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 그만하세요. 재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제 아내를 더 이상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고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호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요? 정말 저희를 위해서였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을 대접했죠. 그런데 고작 과거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걸 무시하는 겁니까? 삼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걱정해서. 걱정이요? 아니에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차별이에요. 제 아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재호의 말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고모는 입을 다물었고 삼촌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제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희는 제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 딸이기도 합니다. 고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입니까? 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 중에는 피부치보다 더 따뜻한 사람도 있었고, 피부치인데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순자는 정희가 있는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문틈 사이로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20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줬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핏줄이 아니라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내쫓으라는 겁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게 참고 있었습니다. 내 진짜 딸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찾아다녀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이 정의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린 딸 대신 이렇게 효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고모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삼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정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부모를 모른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합니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네요. 삼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형님. 그리고 재호 형수님. 하지만 고모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세상 사람들 입이 무섭잖아요. 소문이 퍼지면 어때요? 재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보육원 출신인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난 게 자랑스러워요. 재호는 부엌으로 가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 아내는 누나도 아니고 그저 제 인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에요. 재호의 말에 정희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정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순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정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넌 충분해. 너무나 훌륭한 며느리고 이제는 내 딸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친척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닦았고 삼촌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삼촌댁 며느리가 일어나 정희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장님, 한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단골 손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순자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정희와 함께 요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를 샀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제가 구워드릴게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고등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편안했고 옛날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순자가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 나는 평생 내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살아왔어.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밤마다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진짜 딸은 잃었지만 하늘이 너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 싶구나. 혈육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고 내 곁을 지켜준 너를.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정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모녀처럼, 아니 진짜 모녀보다 더 깊은 정으로 이어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녁 무렵 재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재호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와, 오늘 저녁 맛있겠는데요?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와 정희는 함께 요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재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여보,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빨리 씻고 오세요. 정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방으로 들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재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무슨 날인데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날이지. 그 말에 정희와 재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세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내가 김치찌개를 너무 짜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 물만 마셨잖아. 맞아요. 그때 정말 창피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음식들이 있었고 그 주위로 가족의 웃음이 넘쳤습니다. 며칠 후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날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인사와 웃음이 오갔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고모가 정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모님, 어서 오세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모를 맞이했습니다.
삼촌 가족들도 하나둘 도착했고 집안은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소란이었습니다.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정희와 순자가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차례를 지냈고 그 후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처럼 술잔이 돌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이전 정말 맛있어요. 삼촌댁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예요. 아니, 이제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핏줄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한 거죠. 삼촌도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죠.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건배를 외쳤습니다. 거실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정희는 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모는 정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지켜줘서.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모도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떠나고 나서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 정희가 순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재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거실을 비추었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가 아닌 정으로 묶인 진짜 가족.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